저한테 왜 그랬어요? 왜 그런 편지를 저만 몰랐냐고요? 전부 제 탓이었어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낡은 편지 봉투가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그날 나는 거기까지 있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찢어지듯 들려왔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도윤씨, 제발 일어나요.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순간엔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사랑도 가족도 제가 믿어온 평생의 질서도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은 편지 한 장과 바람이 데려온 진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래된 상처가 어떻게 서로를 끌어안는지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내가 떠난 뒤로 집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에도 제가 흠칫 놀라곤 했어요. 혼잣말이 늘었어요. 이제 물은 덜 끓여도 되겠네, 한 잔이면 되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또 물을 더 끓였어요. 빈잔을 하나 더 내놓고 아무도 오지 않을 자리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멍하니 보곤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속이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비루해졌지, 화가 났어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 잔을 치우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대가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그날도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마을 뒷산으로 오르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어요. 바람 부는 날이면 일부러 그 길을 택했어요. 바람이 머리칼 사이를 스치면 심장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말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바람이 사람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더라고요. 오래된 후회나 말 못한 미안함 같은 것들이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는 듯 했어요. 물론 착각이었겠지만요. 산책로 입구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제 또래 같았어요. 회색 카디건, 어깨까지 오는 단발, 등을 조금 말아주고 양손을 무릎 위에 모은 자세였어요.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제 발걸음이 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유는 저도 몰랐어요. 나무에 기대 숨을 고르다가 슬쩍 그분을 봤어요. 눈매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듯 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 바람이 성질이 있네요. 제가 먼저 말을 붙였어요. 그분이 올려다보며 아주 조금 웃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런 날이 좋더라고요. 저도요. 그 뒤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상한 침묵이었는데 어색하진 않았어요. 낯선 사람과 나누는 침묵이 각자의 외로움을 덮는 담요 같더라고요. 바람이 나뭇잎을 세차게 스쳤고 발치 낙엽들이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렇게 헤어졌다가 며칠 뒤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또 마주쳤어요. 이번에도 바람이 불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우리가 시간을 맞춘 걸까요? 아니면 바람이 우리를 맞춘 걸까요? 그분이 더 크게 웃었어요. 바람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나 봐요. 우린 조금 더 이야기했어요. 이름은 묻지 않았고 나이만 물었어요. 60대 중반이요. 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있냐고, 남편이 있냐고 묻지 않았어요. 각자 속에 깊게 묻어둔 이름들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둘 사이에 공기처럼 떠 있었거든요. 바람 부는 날마다 벤치에서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소소한 얘기를 나눴어요. 길고양 얘기, 라디오 DJ 얘기, 손가락 관절이 쑤신 얘기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저를 살려냈어요. 별것 아닌 말을 나누는 사이에 오래 눌려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숨이 트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서러워졌어요. 그런 날은 유난히 아내가 보고 싶었어요. 사진을 꺼내다 말고 다시 넣었어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때 울지 못했던 제가 눈물의 때를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문고리가 녹슬듯 굳어버렸다고요. 어느 날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이 자꾸 저를 데려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기만 오면 숨이 조금 쉬어져요. 숨이요, 맞아요, 숨. 그분 눈가가 살짝 젖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아내가 있었어요. 3년 전 겨울에 떠났어요. 그분은 그랬군요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였어요. 힘내세요. 또 시간이 약이에요. 또 아닌 상처가 있음을 먼저 인정해주는 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전등이 깜빡거렸어요. 사다리를 꺼낼까? 아들에게 전화할까? 망설였어요. 아들은 늘 바쁘다고 했어요. 바쁘다, 바빴다, 바쁠 거다 세 가지 시제로 저를 밀어냈어요. 딸은 멀리 살았고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 없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화가 치밀었어요. 부모가 언제까지 전화 날짜를 잡아야 하나? 라고요? 그러다 또 마음 한구석이 변명했어요. 그래, 애들 사는 게 팍팍하지 이해한다고 말하고도 서러웠어요. 이해가 꼭 패배 선언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음 바람 부는 날, 그분이 가방에서 얇은 노트를 꺼냈어요. 미련을 적어두는 노트예요. 미련을요? 네.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여기로 옮겨요. 마음 공간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 노트를 보는데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된 서랍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랍 안에는 아내의 쪽지들이 있었어요. 생일 쪽지, 문 앞 포스트잇, 냉장고 레시피에 끼워둔 메모. 저는 그걸 한 번에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꺼내는 순간 무너질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드디어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쪽지. 당신 오늘 늦는다 했지요? 국은 데워 먹어요? 별뜻 아닌 문장이 가슴을 쳤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길래 미안합니다 하고 속삭였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저도 노트를 만들어 볼게요.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옮기는 연습을 하려고요. 좋아요? 미련도 길을 걸어야 해요. 혼자 두면 냄새가 나요. 그때 바람이 모자를 후려쳤고 모자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허둥지둥 쫓아가 잡고 돌아오니 그분은 데크 위에서 하늘을 새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어요. 무얼 보세요? 바람이 데려오는 것들이요. 사람도 편지도 때로는 용서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땐 몰랐어요. 바람이 진짜로 무언가를 데려올 줄은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빠 집 비워야 할 것 같아요. 재건축 들어가요. 이번 주말 사인. 이번 주말은 안 되겠다. 나도 바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어요. 나도 바빠라는 말이 잠깐 체면을 세워줬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어요. 억울했고 서러웠어요. 기대고 싶은데 기대면 민폐가 되는 나이. 지금 제 나이였어요. 문득 그분이 떠올랐어요. 바람이 데려오는 용서. 가능할까요? 마음속 아주 미세한 목소리가 가능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오래된 상자를 더 열자고요. 아내가 마지막 입원 때 쓸어 넣었던 것들, 손수건, 영수증, 처방전,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봉투를 잡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결국 열지 못했어요. 대신 작은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썼어요. 오늘 봉투를 열지 못했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열 거예요. 약속을 적자 가슴이 덜 답답해졌어요. 다음 바람 부는 날 우리는 전망 데크로 올랐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오래된 편지 때문에 여기 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없는데도 편지의 시간이 자꾸 현재로 흘러들어와요. 집에만 있으면 더 또렷해져서요. 바람이 글자를 흐리게 해줘요. 바람이 글자를 흐리게 한다. 그 말을 곱씹었어요. 아내의 글씨가 덜 선명해지면 배신일까요? 아니면 살기 위한 선택일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는 채로 걸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분이 제 쪽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도 여기서 만날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내일도 바람이 분대요. 집으로 돌아와 그 봉투를 바라보다 노트에 한 줄 더 적었어요. 봉투를 열어보자. 내일 바람이 불면. 글씨가 떨렸어요. 그래도 점 하나가 약속처럼 보였어요. 다음날 정말 바람이 불었어요. 그분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문을 열어보려고요. 봉투를 찢는 소리가 시간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안에는 젊은 저와 아내가 찍힌 사진,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뒤쪽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보던 흐릿한 시선이 찍혀 있었어요. 이상하게 낯익은 눈매였어요. 편지를 펼쳤어요. 첫 줄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바람이 종이를 낚아채 데크 아래로 떨궜어요.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종이를 붙잡았어요. 발이 미끄러졌고 난간을 잡아 손바닥이 쓸렸어요. 이를 악물고 편지를 붙잡아 다시 올라왔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어요. 다음 줄. 그날 나는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렸어요. 손등으로 훔치고 다시 읽으려는데 그분이 낮게 불렀어요. 도윤 씨? 그분의 얼굴이 사진 속 흐릿한 시선과 겹쳐졌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혹시 우리 예전에?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람 불던 그날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스쳤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손을 잡은 온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편지를 다시 봤어요. 그날 나는 당신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내내 죄인이었어요. 아이를 지켰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달아났어요. 아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3번 크게 쿵 하고 쳤어요. 누구의 아이인지, 그날 무슨 일이었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낯선 번호가 전화했어요. 혹시 한도윤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래된 아주 오래된 바람 같은 얘기예요. 내일 벤치에서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앉아 있었어요. 막장극 같은 일이 다 있네 하고 혼잣말했어요. 말하고 나니 웃음이 났는데 금방 사라졌어요. 웃음 뒤엔 서러움이 따라왔고 서러움 뒤엔 고독이 서 있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국은 데워 먹어요. 그 평범한 문장이 가장 단단한 사랑의 모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노트를 펼쳐 적었어요. 사랑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평범한 말의 반복이었어요. 나는 늦게 배웠어요. 쓰고 또 울었어요. 낮은 울음이 말라붙은 마음을 조금씩 적셨어요. 새벽 바람이 창틀을 두드렸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 끝까지 듣자. 도망치지 말자. 두려움이 방향을 얻으니 용기의 초안이 되더라고요. 아침, 평소보다 옷을 더 단정히 입고 오래된 외투를 꺼냈어요. 외투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단추를 주워보니 아내가 달아주던 그 단추였어요. 단추 하나에도 사람이 살더라고요. 달려있을 땐 모르다가 떨어져야 보이는 것, 우리 사랑이 그랬어요.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눈매가 낯익었어요. 오래전 흑백 사진 뒤쪽의 흐릿한 눈매와 닮았더라고요. 그 남자가 허리를 숙였어요. 올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잡아 끌었던 손을 기억하십니까? 바람이 현관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바람 따라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남자는 현관에 서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슬리퍼를 내주고 식탁 위에 널브러진 종이들을 한쪽으로 밀어놨어요. 바람이 방문 틈으로 스며들어 작은 종소리 장식을 딸랑거리게 했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2-3번은 더 뛰더라고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가죽이 삐걱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봉투 몇 장이 나왔어요. 라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술 전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손끝이 먼저 떨렸어요. 그날 전부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못 지웠어요. 훔쳤어요. 아니, 살렸다고 하고 싶지만 결국 훔친 거였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누구 짓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목이 바싹 말랐어요. 오늘은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글자는 지워지더라도 소리는 바람을 타고 돌아오더라고요.
테이프가 딸깍하고 들어갔어요. 잡음이 귀를 긁었고 다음에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흘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내였어요. 도윤 맞지요? 당신 손은 따뜻했어요? 근데 그날 바람이 너무 세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나는 한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말했어요. 죄인이에요? 아이를 지켰어야 했어요? 그래서? 톤이 흔들리다가 잡음에 휩쓸려 갔어요. 숨이 가슴 한가운데서 멎었다 다시 움직였어요. 다음 구간에서 젊은 여자의 울먹임이 들렸어요. 엄마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 떨림이 혜원과 닮아 있었어요. 피는 묘하게 목소리에도 남더라고요. 그날 같은 건물에 두 분이 있었어요. 남자가 설명했어요. 부인분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왔고 혜원 씨 어머니는 결심을 확인하러 왔어요. 바람이 미쳐서 문이 덜컥거렸고 두 분은 서로를 볼 뻔했어요. 아니 봤어요? 저는 떼어놨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서류를 바꿨어요. 출생신고에 빈칸을 남기는 걸 도왔어요. 시킨 사람이 있었고 저는 늘 시키는 대로 했어요. 비겁했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제가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그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심장이 한번 멈췄어요. 병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는데 제 생이 도망만으로 채워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왔어요. 그때 벨이 울렸어요. 띵동. 문을 열자 혜원과 벤치에서 늘 만나던 그분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손에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김치 냄새가 문틈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혜원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그냥 밥부터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엄마가 늘 힘들면 밥부터 먹으라고 했거든요. 세 사람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어요. 된장국을 데우고 멸치볶음을 덜고 계란을 풀어 얇게 부쳤어요. 굽김이 올라오는 사이 아내 목소리가 스쳤어요. 국은 데워 먹어요? 저는 그 말에 또 가슴이 저렸어요. 숟가락이 4개 동시에 들렸다 내려앉는 소리가 방 안을 살렸어요. 살아있는 집의 소리였어요. 혜원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마웠어요. 근데 약속하자. 우리 모두 도망치지 말자. 밥 먹을 일을 먼저 만들자. 혜원이 눈물을 한 방울 닦고 웃었어요. 네. 약속할게요. 벤치에 그분이 제 사발을 밀어줬어요. 국 식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체온은 말끝에도 묻어 있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저는 남자를 똑바로 봤어요. 이름은 다음 바람에 말합시다. 오늘은 소리로 충분했어요. 대신 도망치지 말아요. 남자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약속하겠습니다. 밤이 내렸어요. 세 사람이 돌아간 뒤 집엔 다른 종류의 고요가 남았어요. 빈집의 정적이 아니라 사람이 다녀간 뒤 남는 따뜻한 고요였어요. 노트를 펴고 적었어요. 오늘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는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오늘 밥을 먹었어요. 밥은 사람을 먼저 앉게 하더라고요. 다음 바람의 이름을 듣겠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남자 그의 이름을 아직 쓰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구청 정정 서류, 병원 기록 복구 신청, 내일 오전 10시 접수합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도망치지 마요. 우리 모두. 불을 끄고 누우니 어젯밤보다 더 깊은 잠이 내려왔어요. 바람 소리가 창문 밖에서 자장가처럼 흘렀어요. 꿈속에서 우리는 다시 데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누가 오든 어떤 이름이 오든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말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오후 2시 데크에 섰어요. 바람이 나무 판자를 드르륵 긁고 지나갔어요. 난간에 기대 있던 실루엣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빛이 먼저 이름을 내놓더라고요. 정하진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쇳소리가 섞인 낮은 음성이었어요. 그 이름이 공기 위에 올려지자 바람이 딱 한 번 세게 스쳤어요. 안내줄이 퉁 하고 울렸어요.
젊은 날 밤 공장 창고와 묵직한 봉투, 모른 척하던 제 눈빛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테이프의 그 남자 당신이었습니까? 네. 지켜라고도 입 다물라고도 한 사람 저였습니다. 혜원이 주먹을 꼭 쥐었어요. 엄마가 당신 때문에 평생 숨어 살았어요. 압니다. 정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게 알았고 늦게 죄책감이 왔고 늦게야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다 늦었지요. 늦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왔어요. 그 말이 오늘 우리를 묶어주더라고요. 정아진이 처음부터 짚듯 말했어요. 20살 아이 서영주. 혜원씨 어머니였지요. 저는 책임을 가장한 침묵과 돈, 서류로 덮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당신 부인이 병원에 왔습니다. 도우려 했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받고 저는 겁이 나서 떼어놨어요. 출생신고에 빈칸을 남기게 했고요. 저는 나를 지키느라 모두를 다치게 했어요.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어요. 그 틈에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혜원의 어깨를 살짝 감쌌어요. 혜원이 놀라 제 쪽을 보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내게 생물학적 진실을 당장 다 말할 자신은 없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아버지로 살겠어요. 오늘부터 매일 확인하면서요. 혜원이 눈가를 문질렀어요. 그거면 됐어요. 전 이름보다 밥이 먼저였어요. 그 말에 제가 웃었어요. 바람이 그 웃음을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누군가의 귀에 가 닿기를 빌었어요. 정아진이 한 발 물러서며 마무리했어요. 내일 아침 병원과 구청에 정정 신청을 넣겠습니다. 남은 문서와 이름을 제 손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사과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될 때 받기로 해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름을 들었으니 여기까지. 그가 깊게 머리를 숙였어요. 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들었다 내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 바람이 커튼을 살짝 스쳤어요. 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아, 다음엔 우리에게 서류와 도장을 데려와라.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울음보다 숨이 먼저였어요. 숨이 길어졌어요. 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구청에서, 병원에서, 낯선 번호에서 차례로 전화가 왔어요. 기록 정정 신청 들어왔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당시 자료가 일부 소실돼 있습니다. 복구하려면 증언이 더 있어야 합니다. 언론인데요. 한도윤 씨 맞습니까? 가족 문제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저는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아침국을 덮이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된장국이 팔팔 끓어넘치는데도 불을 끄는 걸 잊고 서 있더라고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혜원이 서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단단한 기운이 묻어나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구청 같이 가요? 저 혼자 두면 또 도망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도망, 우리가 어제 약속했던 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자마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출생기록 정정 신청하신 거 맞습니까? 친자 확인 분쟁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혜원이 움찔했어요. 저는 팔로 살짝 가려줬어요. 사생활입니다. 기록은 법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단단히 냈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을 믿어온 삶이 지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하고 또 서러웠어요. 창구 직원이 말했어요. 당시 출생신고서 원본이 일부 훼손돼 있습니다. 보관 문서가 누락돼 있거나 수정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드린 것 같아요. 복구하려면 당시 증인이나 병원 측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윤태상이었어요. 손에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러나 동시에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민원실에서 나오는 길, 혜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뭐가 나와도 괜찮아요? 늦게라도 듣는 게 나아요? 안 듣고 사는 것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늦게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걸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저녁 집 앞에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도 없고 수신인도 없었어요. 봉투를 열자 작은 녹음기와 짧은 쪽지가 있었어요. 나는 도망쳤다. 그러나 또 다른 기록을 남겼다. 언젠가 누군가 열어주길 바란다. 심장이 콩 내려앉았어요. 아내의 글씨였어요. 저는 녹음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내일 모든 게 더 무너질 거라는 예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밤새 녹음기를 붙잡고 뒤척였어요. 눌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맴돌다 멈췄어요.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못 눌렀어요. 대신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겁이 났다. 내일 혜원과 같이 듣겠다. 아침부터 집 앞에 낯선 차들이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어요. 마이크를 들고 뛰어와 도윤씨, 친자 분쟁이 사실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도망치듯 문을 닫았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창문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점심 무렵 정하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 저녁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제 입으로 책임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순간 우리도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이미 숨을 수 없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작은 회견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혜원과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정하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저는 수십 년 전 병원과 구청에 거짓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조작했고 기록을 훼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숨지 않도록 제 잘못을 밝힙니다. 순간 객석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거짓말이다. 아직도 감추는 게 있잖아. 다른 노인이 일어나 정하진을 손가락질했어요. 너만 탓할 게 아니다. 너 혼자 한 일이 아니잖아. 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마이크가 쏟아지고 욕설이 오갔어요. 혜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저 소리 진짜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혜원이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들어야 해요? 더 미루면 안 돼요? 재생 버튼이 눌렸어요. 잡음 뒤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떨리고 끊어졌지만 분명히 아내였어요. 도윤, 미안해요. 당신은 끝까지 몰랐으면 했어요.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숨기지 않으면 다 같이 끝장이었으니까요. 혜원의 손이 녹음기에서 떨어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저 누구예요? 저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목구멍에서 아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오려다 막혔어요. 눈물이 먼저 쏟아졌어요. 그 순간 창문이 덜컥 열리며 바람이 거칠게 들이쳤어요. 커튼이 사정없이 휘날렸어요. 바람 소리 사이로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밥은 먹었나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혜원은 눈을 붉힌 채 방 안을 서성였어요. 숨을 몰아쉬다 결국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이었어요? 저한테 해준 말들 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니야, 의미 없지 않았어?
네가 내 옆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내 삶의 전부였어. 하지만 혜원은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듣게 해요? 차라리 끝까지 숨기지 그랬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윤태상이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정아진 기자회견 직후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누군가 밀쳤다고 합니다. 뇌진탕 같아요? 경찰이 개입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혜원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어요. 이제 끝도 없이 무너지는구나. 윤태상은 잠시 머뭇거리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경찰에 넘어가기 전에 저한테 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남긴 것 같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출생신고서 2장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던 혜원의 출생신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이름이 적힌 서류였어요. 그 이름 밑에 적힌 아버지란 칸에는 제 이름 대신 정아진이 쓰여 있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끝이 서류 위에서 덜덜 떨렸어요. 혜원은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챘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윤태상조차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찾던 아버지는? 혜원의 목소리가 부서졌어요. 창문이 덜컥 열리며 또다시 바람이 들이쳤어요. 종소리 장식이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진짜 아버지를 확인할 때까지 아무도 믿지 않겠습니다. 현관이 쾅 닫히고 집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내가 아버지라 말할 자격조차 잃은 건가?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어요. 윤태상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서류는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겁니다. 혜원이 흔들리도록 누군가 또 다른 의도를 가진 거예요.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그 누군가 반드시 밝혀내야 해.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문 밖 바람 소리는 쉼없이 들려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어요. 밥은 꼭 먹고 싸워요? 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그래, 이번엔 끝까지 간다. 혜원은 집을 뛰쳐나간 뒤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슴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목에 걸린 채 아무것도 삼키지 못했어요. 셋째 날 아침 윤태상이 급히 달려왔어요. 손에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일면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자 논란 휘말린 정아진, 병원서 의식 회복, 그리고 사진 한 장. 정상에 누운 정아진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혜원이었어요. 신문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혜원이 거기까지 간 거냐? 제 목소리가 흰 종소리처럼 갈라졌어요. 윤태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자들이 말하길 병실 앞에서 스스로 사실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이제 혜원이 직접. 윤태상이 낮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찾은 기록을 보셔야 합니다. 그가 내민 서류는 40년 전 낡은 공장 기숙사 출입부였어요.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아진, 한도윤, 최은주. 아내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순간 공장 뒷골목에 어둡던 불빛, 허리춤까지 젖은 작업복,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불어오던 거센 바람이 눈앞에 되살아났어요. 20살의 제가, 젊은 정아진이, 그리고 눈빛이 슬펐던 은주가 한 공간에 있었던 기억이, 그날 기숙사 앞 데크에서 처음 불었던 바람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바람이 세 사람의 인생을 어디론가 몰아붙였어요. 저는 주먹을 움켜쥐고 중얼거렸어요. 결국 시작은 거기였구나. 우리가 도망쳤던 그 밤. 20살의 저는 공장 기숙사 복도 끝방에 살고 있었어요. 좁고 눅눅한 방이었지만
매일 밤 은주가 창문 너머로 불러주던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넓혀주곤 했어요. 도윤씨, 바람이 세네요. 창문 꼭 닫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피곤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정아진은 그때 이미 선배였어요. 관리직으로 발령을 받아 기숙사에도 드나들었어요. 언제나 양복 바지를 입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다녔어요. 동료들에겐 든든한 사람이었지만 저한테는 어딘가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오곤 했어요. 어느 날 기숙사 식당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은주가 밥을 들고 나오는데 정아진이 팔을 잡아 세웠어요. 퇴근 후에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도망치듯 나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저까지 잘릴까 봐 두려웠거든요. 제 무력함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날 밤 은주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아진 씨가 자꾸 불러요. 도윤 씨, 저 무섭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출근하지 말아요. 멀리 가요? 제가 돈을 모아둘게요. 같이 떠나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기숙사 데크 앞에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출생신고서 양식과 의문의 봉투가 흩날렸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아진이 다급히 서류를 주워 담는 모습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평범한 게 아니다. 며칠 뒤 은주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소문이 퍼졌어요. 정아진이 무슨 일을 꾸몄다더라. 은주가 어디론가 보내졌다더라.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두려움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그 후 몇 달 바람이 불 때마다 은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도윤씨, 창문 꼭 닫으세요. 저는 창문을 닫는 대신 눈과 귀를 닫았어요. 그게 제 죄였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바람이 다시 창문을 열고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훅 밀려왔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창문 틀을 덜컥거리며 때리고 있었어요. 침대 위 정아진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혜원이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혜원이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 말 좀 들어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아진이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어요. 혜원아, 네가 날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너를 지키지도 못했고 내 어머니를 지옥으로 보냈다. 난 너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죄인이야. 혜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까지 누가 아버지였는데요? 날 키워준 건 누구였는데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혜원아, 난 그때 도망쳤다. 내 어머니가 내 방으로 와서 무섭다고 했을 때 난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널 지킬 자격도 없는 사람일지 몰라. 하지만 내 손을 잡아주고 밥을 챙기고 아버지라고 불러준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다. 혜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눈물을 쏟으며 말했어요. 둘 다 아버지라니, 둘 다 죄인이라니.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했는데요? 그 울부짖음이 병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어요. 간호사가 놀라 문을 열었지만 저는 손짓으로 막았어요. 이건 우리가 버텨야 할 시간이었어요. 정아진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내가 다 안고 갈게. 혜원아,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너는 살아라. 너는 도망치지 말아라. 난 이미 너무 많이 도망쳤다. 혜원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말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까지 듣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이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정작 어른들은 도망만 치며 살았다는 게 서러웠어요. 병실 창문이 또 덜컥 열리며 바람이 들이쳤어요.
커튼이 크게 휘날렸고 차가운 공기가 우리 얼굴을 후려쳤어요. 마치 바람이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숨기면 더 큰 비극이 온다. 저는 혜원의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끝까지 마주하자. 밥을 먹고 눈을 맞추고 말하자. 어떤 진실이라도. 정하진의 병실에서 돌아온 뒤 집안 공기는 바람 앞에 촛불 같았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혜원은 며칠째 말이 없었고 눈빛만 날카롭게 빛났어요. 저와 밥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둘째 아들 도혁이가 불쑥 찾아왔어요. 양복 차림에 번드르르한 시계,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웃음은 늘 같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아버지, 요즘 집안일 때문에 시끄럽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좁혔어요. 무슨 정리를 네가 하겠다는 거냐? 도혁은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올려놨어요. 재산 문제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잡음이 들립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땅과 집 전부 제 명의로 돌려놓으시죠? 제가 관리하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순간 혜원이 눈을 번쩍 뜨더니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지금 아버지가 무슨 상황인지 알기나 해요? 도혁은 비웃듯 말했어요. 혜원아, 네가 뭘 알겠니? 신자 논란에 휘말린 집안에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돈이야.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쓰든 언론을 막든 하지.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주먹을 쥐며 말을 뱉었어요. 도혁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내 이름으로 넘기라니 네가 나한테 칼을 꽂는 거야. 그 순간 제 목소리에 억눌린 서러움과 분노가 폭발했어요. 수십 년을 묵혀온 감정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도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아버지, 전 그냥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이름도 아버지가 키운 자식도 이제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결국 남는 건 돈이에요. 그걸 제가 지켜드리겠다는 겁니다. 혜원이 벌떡 일어나 도혁의 멱살을 붙잡았어요. 당신은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게 어떻게 아들이야? 도혁이 손으로 혜원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넌 조용히 해. 넌 애초의 순간 도혁이 베끼려던 말을 꼭 삼켰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애초에 뭐? 끝까지 말해라. 네가 무슨 걸 알고 있길래 그렇게 쉽게 말하니? 도혁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돌렸어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아버지, 서류는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둘째 오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그놈이 오래전부터 뭔가를 숨기고 있었구나. 바람이 창문을 세게 흔들었어요. 종소리 장식이 부서질 듯 울렸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 피부치라고 믿었던 아이가 나를 배신했구나. 도혁이 나간 뒤 집안은 더 무거워졌어요. 혜원은 손을 떨며 말했어요. 아버지, 둘째 오빠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걸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무서웠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놈 눈빛이 낯설더라. 오래전부터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게지. 그날 밤 윤태상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도혁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땅, 집, 계좌 내역 전부를 가져와서 법적으로 문제없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답니다. 뭐라고? 제 손에 쥔 전화기가 덜덜 떨렸어요. 게다가 언론에도 흘린 것 같습니다. 친자 논란이 불거진 가정에서 유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내일 기사로 나올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놈이 결국 칼끝을 집안으로 들이댔구나. 다음날 실제로 신문 일면에는 우리 집 이야기가 실렸어요.
친자 의혹 가정 유산 분쟁까지 번져라는 제목 아래 도혁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찍힌 사진이 버젓이 실려 있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까지 짓고 있었어요. 혜원이 신문을 집어 던지며 울분을 토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아버지를 돈으로 팔아넘기다니.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내 곁에서 자란 아이가 결국 이렇게 변해버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 도혁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아버지, 이제 세상도 알게 됐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차라리 지금 제 손에 맡기세요.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계시면 돼요. 저는 분노로 치를 떨며 소리쳤어요. 네가 아들이라면 이 집을 살리는 쪽에 서야지. 그런데 네가 한 건 이 집을 팔아넘기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 순간 혜원이 도혁 앞에 서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둘째 오빠,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언젠가 입 밖에 내려고 했던 말 애초에 뭐였습니까? 오늘 여기서 다 말하세요. 도혁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스쳤지만 이내 냉소가 번졌어요. 좋습니다. 곧 다 알게 되겠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아요.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가자 방 안정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어요.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렸어요. 종소리 장식이 찢어질 듯 요란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피부치조차 믿을 수 없는 건가?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싸움은 나를 찢어발기겠구나. 다음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한도윤 씨, 아드님이 우리와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제 당신이 대신 책임지셔야겠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낮은 톤, 뒷골목 냄새가 묻어나는 음성이었어요. 무슨 소리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혁 씨가 우리와 한 계약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문석, 계좌 내역, 그 대가로 받은 돈 전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이제 도윤 씨가 결정하세요. 우리 편에 설 건지 아니면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볼 건지. 통화가 끊기자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쾅 소리가 울렸어요. 혜원이 달려와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이 막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도혁이 내 피부치라고 믿었던 아이가 결국 바깥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그날 밤 집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종이 봉투. 열어보니 땅문서 사본과 함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도혁이 어떤 남자와 악수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정아진 곁에서 늘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비서였어요. 순간 퍼즐이 맞춰졌어요. 도혁은 정아진과 연결돼 있었어요. 아니, 정아진이 쓰러진 뒤 그 주변 세력과 손잡은 거였어요. 결국 우리 집안의 피가 또 다른 배신을 불러왔구나.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혜원은 치를 떨며 말했어요. 둘째 오빠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팔아넘길 생각이었던 거예요. 언론에 흘린 것도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도 다 그들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이제는 친자 논란이 문제가 아니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며 도혁이 들어왔어요. 눈빛이 이글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선택하세요. 우리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이 집을 버릴 건지.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네가 내 아들이 맞냐? 내 피 속에 내가 있기는 하냐? 도혁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말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 피 속에 누가 있는지 아버지도 확신 못 하시잖아요. 그 순간 혜원이 달려들어 도혁의 멱살을 잡았어요. 입 닥쳐.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밥을 같이 먹어준 게, 울 때 곁에 있어준 게 그게 진짜 아버지야. 도혁은 혜원을 거칠게 밀쳤어요. 혜원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놈아. 주먹이 날아갔어요. 제 손끝에 전해진 건 피부치라는 실감이 아니라
돌덩이를 친 듯한 배신감이었어요. 도혁의 입술이 터지고 바닥에 피가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도 그는 웃었어요. 아버지,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집안은 끝났습니다. 곧 세상이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문이 쾅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이었어요. 창밖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어요. 종소리 장식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무너진 장식을 손에 쥐며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혁의 웃음, 바닥에 떨어진 피, 그리고 산산조각 난 종소리 장식,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문 밖에선 바람이 집을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결판을 내라고 다그치는 소리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윤태상이 서둘러 찾아왔어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젖어 있었어요. 어젯밤 누군가 구청 문서고에 침입했습니다. 정아진 씨와 관련된 출생기록 일부가 도난당했어요. 하지만 다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이 안에 남은 게 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건 낡은 출생신고서 화본 한 장이었어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은주의 이름 밑에 아버지 한도윤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모서리에 정아진의 이름을 덧칠한 흔적도 있었어요. 두 개의 이름이 서로를 덮으려다 반쯤 드러난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혜원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윤태상이 낮게 대답했어요. 한쪽은 당신이 아버지고 다른 한쪽은 정아진이라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 개의 기록을 만들고 흔적을 남긴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럼 결국 혜원이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병실에서 회복했다던 정아진이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어요. 눈빛이 제 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울렸어요. 그날 은주는 나와 도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였어요. 혜원의 아버지는 도윤 씨 당신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를 감추려 서류를 조작했을 뿐입니다. 혜원은 눈을 크게 뜨며 제 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진짜예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네가 내 피든 아니든 상관없다 했지만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구나. 넌 내 아이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 하지만 정아진은 눈을 감았다 뜨더니 한마디를 더 못했어요. 그러나 은주의 죽음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내가 아니었고 도윤 씨도 아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혜원이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그럼 누가 엄마를? 정아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떨리는 손끝에서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그건 당신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 바로. 바람이 창문을 쾅 치며 들이쳤어요. 커튼이 요란하게 휘날렸어요. 말이 끊긴 채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 안의 공기는 폭풍 전의 정적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는 한참 숨을 몰아쉬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은주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도혁이었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둘째 오빠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도혁이는 겨우 16이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아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시켰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심부름꾼이었을 뿐이에요. 서류를 가져오고 봉투를 전달하고 약을 건네는 일들, 그 모든 걸 그때 이미 시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혜원이 비명을 지르듯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돌아가신 건 병 때문이 아니라 약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정아진은 눈을 감았어요. 은주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도 전에 몸이 버티지 못하게끔. 나는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게 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혁이가 내 아들이 그 일에 연루됐다는 거냐?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가? 그 순간 윤태상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젯밤 구청에서 남은 기록을 뒤지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메모가 한 장 있었어요. 거기엔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도윤이 몰라야 한다. 은주도 몰라야 한다. 장남 도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맏아들, 언제나 듬직하다고 믿었던 도철,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혜원이 벽을 붙잡으며 비틀거렸어요. 큰 오빠가 엄마 죽음에 연루됐다고요?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거냐? 한 놈은 돈에 눈이 멀고 한 놈은 어미를 죽음으로 몰았단 말이냐? 바람이 창문을 강하게 때렸어요. 커튼이 부서질 듯 흔들리며 방 안 공기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혜원이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이 집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다 도망만 치고, 왜 다 숨기고, 왜 엄마를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혜원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혜원아,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내 엄마의 억울함, 우리 가족의 죄내가 끝까지 마주하겠다. 정아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어요. 바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다 데려옵니다.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심장 모니터가 불안하게 깜빡였어요. 방 안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정아진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자 모니터의 삐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도 소용없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도망쳤던 죄를 고백하고 눈을 감은 거였어요. 혜원은 눈물을 쏟으며 침대 곁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장남 도철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다 알았습니까? 저는 몸을 부르르 떨며 그를 노려봤어요. 도철아, 네가 정말 은주를 그렇게 한 거냐? 도철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망치려 했잖아요. 집안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약을 바꿨습니다. 도혁이는 단지 시킨 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모든 건 제가 결정했습니다. 혜원이 주먹을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큰 오빠, 당신이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도철의 얼굴에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어요. 그게 다 이 집을 위해서였어? 아버지가 지켜야 할 이름, 재산, 체면, 그걸 잃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손을 더럽혀야 했어. 난 희생양이 된 거야.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미친 집을 내가 만든 거구나. 내 욕심과 침묵이 결국 은주를 죽이고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구나. 그때 혜원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번진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끝내야 해요. 도망치지 말고 다 드러내요. 이 집안이 무너지더라도 진실을 세상에 말해야 해요. 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진실? 세상은 진실 같은 거 원하지 않아? 돈과 권력이 원할 뿐이지. 아버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와 손잡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혜원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철을 노려봤어요. 이제 그만해라.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너의 권력도 돈도 체면도 다 버리겠다. 내가 붙잡을 건 오직 내 아이,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를 팔아넘긴 죄를 나는 끝까지 밝히겠다. 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혜원이 제 곁에서 울며 웃었어요. 그래요, 아버지. 이제 우리 도망치지 말아요. 창밖에서 거센 바람이 병실 창문을 열어젖혔어요. 커튼이 휘날리고 종소리 없는 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속삭였어요. 은주야, 이제야 말하네. 도망치지 않고 너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도철은 고개를 떨군 채 병실을 나갔어요. 그의 발걸음이 사라진 뒤에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처음으로 바람을 따라 걸어가도 되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며칠 뒤 혜원과 저는 집 앞 작은 길을 함께 걸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혜원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밥 먹으러 가요? 엄마가 늘 그랬잖아요. 밥부터 먹자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밥부터 먹자. 그 다음에 말하자. 도망치지 말고. 바람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바람 속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바람은 언젠가 진실을 데려오더라고요. 그 길 위에서 드디어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바람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